인사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학원에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나 오늘 한번 처음 와봤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나는 초수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설명했다 오셨더라도 초수 선생님들이 얼마큼 계신가? 네, 알겠습니다. 꽤 많은 편이죠. 거의 다 초수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 다음에 재수 선생님도 좀 계시고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서부터 총론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총론 강의는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수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강의는 완전 쉽게 얘기를 해드릴 생각이고, 근데 이게 쉬운가 어려운가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시험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안다 모른다도 물론 중요한데 거기에서 많이 판가름도 나지만 대부분 이제 문풀을 어느 정도 지나가면 안다 모른다는 거의 수준이 똑같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럼 그거를 말하는 거는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이세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비슷한 수준인데도 들어가서 그 시험 문제에 적용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약간 조금 이제 다른 문제라서 그거는 약간 이제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린 거대로 좀 사고력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저희 목표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의 목표가 이제 똑같으면 좋은데, 그 목표는 일단은 강의를 좀 잘 들으시면서 이 강의 이제 그 이해하는 측면은 내가 이걸 안다 모른다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했는가도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설명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무엇냐라는 거를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훨씬 더 잘 이해되면서 자기의 사고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이제 여러분의 사고력은 제가 어떻게 뜯어고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 뇌를 계속 가동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실 때는 좀 논리적으로 사고하려고 하시고, 근데 어떤 것이든지 뭐 이렇게 한꺼번에 되는 건 없잖아요. 한 번에 탁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점차 이 사고력이 증가를 좀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증거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이렇게 약간 과학적 사고가 조금 약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작년까지도 뭐 사고력이 당연히 중요하다 해서 하는데, 사고력을 키운다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서는. 왜냐하면은 그게 좀 훈련이 되신 선생님들한테는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안 시켜도 그냥 자동으로 되는데 안 하셨던 선생님들한테 그게 매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학원 강사니까 사고력이 없으신 분들도 합격시켜야 드려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력 상관없이 막 이렇게 양적으로 많이 해서 이제 합격을 시켜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안타까워서 작년의 기조는 좀 유지하되, 사고력이 좀 부족해도 됩니다. 사실은요. 대신에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더 많이. 남보다. 그죠? 남보다. 그래서 하지만 사고력을 키워서 남보다 좀 덜 공부해도 점수가 잘 나오게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논술 같은 경우도 그제 제가 수업했나요? 그저께 논술 수업할 때도 원래는 작년 논술에서는 제가 완전히 다 이렇게 규격화 만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거는 이렇게 해라서 사고 별로 필요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은 다 이렇게 논술을 딱 쓸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요번에는 좀 읽기자를 좀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을 그냥 바다에 빠뜨려 버렸거든요. 그냥 한번 수영해 갖고 와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좀 막막하다라는 글이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좀 고민을 제가 약간은 했어요. 이제 작년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로봇을 딱 만들어 드릴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물론 필요한데 일단은 아직 1월이니까 시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봐서 이제는 로봇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제가 다 이렇게 수렴적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딱 해드리고, 아직은 1, 2월이니까 조금 이제 여러분 좀 괴롭히면서 수영해라, 이런 식으로 혼자의 힘을 좀 길러야 된다, 이렇게 저 읽기제를 좀 드리면서 저렇게 해볼게요. 하지만 제 강의 스타일이 그렇게 여러분을 막 자유롭게 막 풀어놓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좀 제가 좀 이것까지는 해오세요라는 거는 좀 딱딱 이렇게 해오시면 어느 정도 좀 늘어나는, 대신에 제가 이제 뭐 바다에 빠뜨리고 수영장에 빠뜨리고 이렇게 할 때 느낌은 되게 두려운 느낌이라던가 잘 모르겠거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1, 2월은 제가 3월서부터는 조금 조직화를 잘 시켜드릴 테니까 일단 1, 2월은 그렇게 좀 빠졌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잘 몰라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유아들한테 놀이를 해라라고 할 때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 놀이 해, 이 놀이 이거보다는 유아가 이제 창의성이라든 사고력 키우려면 야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상해도 해봐라 해서 좀 이렇게 유치하지만 아이들이 조금씩 할 때 더 사고력이 나중에 더 커지잖아요. 문제 해결력도.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1, 2월은 그렇게 좀 수영을 한번 해보시고요. 3, 4월서부터 점점점 제가 수렴적으로 해서 나중에는 사고력 별 필요 없어도 딱딱 이렇게 구조화돼서 그렇게 해드릴 그런 계획이니까 일단 올해는 그런 작전으로 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말씀 하시냐면 선생님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선생님 머리가 제 머리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는 뭐 AI도 발달해서 그런 날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해드리는 거는 이식해드리는 과정이죠. 저의 사고를 여러분한테 이식해드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텍스트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을 뭐 용어라든가 뭔가를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그 접근을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잘 들어보시면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쉬우시고 복습 시간이 짧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결석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조금 조실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딴 생각할 수도 있죠. 이따 저녁 때 뭐 먹지? 이렇게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복습할 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저는 그냥 20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 한 2-3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는 여러분을 다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 스스로 하는 시간을 줄여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딴 때는 별렇게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수업 시간에는 제가 아주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마디 한마디 정말 안 놓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습을 많이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나중에 이제 시험 바로 막바지에 이렇게 벼락치기 할 때라든가 이럴 때도 되게 편하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시간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맥락을 잘 들으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물론 저도 막 시간이 쫓겨서 아주 자세하게 못 해드릴 때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를 조금 잘 들어보신 다음에 복습할 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복습하시면 훨씬 더 복습이 쉽게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도움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강의는 강의고 복습은 복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강의가 듣기가 되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앉아 계시지만 뭔 말인지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뭔 말인지 하고 가셔서 책 보시면 더 몰라요, 선생님들. 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때 어떻게든 해결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고요. 하지만은 제가 설명드릴 때 여러분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100% 이해하고 어떤 선생님은 한 20%, 어떤 반 정도 이해 못하겠죠. 그거는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나는 20%밖에 안 되는데 이거 왜 100%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받을수록 공부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일단은 문 풀 때까지는 다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20%밖에 이해가 안 되지만 문풀 끝나게 되면 어느 정도 거의 다 이해는 다 올라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서부터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모르는 거는 일단 좀 넘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저는 계속 반복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론 때 반복하고 문풀 때 반복하고 그다음에 기출 때 반복하고 모의고사 때 또 반복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더라도 뒤에 나올 게 상당히 많으니까 나는 하루에 제가 한 6시간 정도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 공부했는데 나 여기는 못하겠다 하는 거 그냥 남겨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그 시간 동안 했는데 이제 어떤 정도 충분히 했다 그러면 그거는 좀 해두시고 잘 몰라서 여기까지 못하겠다 하는 거는 좀 넘겨가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내 수준에 맞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다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개강할 때 좀 이제 당부를 드리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잘 몰라도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운동을 사실 잘 못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래서 운동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목 디스크도 좀 있고 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목 디스크가 있으니까 목하고 어깨가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목하고 어깨를 막 주무르고 막 이렇게 해도 목 디스크가 낫지가 않아요. 근데 보면은 다리 운동이나 이런 걸 하면 목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오늘 평가를 공부하실 건데요. 평가만 공부하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거를 진도를 쭉 나가면서 막 발달도 보고 사상도 보고 못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공부한 평가가 잘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만큼 공부해놓고 잘 모른다 그리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쪽을 다 잘 해놓으면 여기가 자동으로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작전으로 좀 편안하게 이론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당부의 말씀드렸는데 아마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반복을 계속 드릴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일단 강의 계획을 좀 보실까요? 강의 계획에서 제가 일단은 개강은 제가 논술반에서 개강을 먼저 했어요,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3페이지 먼저 좀 보실까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는 안 드렸는데 이제 올해는 좀 생각을 좀 해서 자충우돌 안 하시게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요거는 지금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논술반 때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학원 이용에 대해서 혹은 여기 써져 있는 거에 대해 잘 모르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논술반 샘플 강의는 무료로 올라가져 있으니까 학원에 그거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이거 하는데도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요거는 생략하고 논술반 그 샘플 강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4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공지 및 질문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제가 좀 바꿨어요. 그래서 주요 공지는 강의 문자 샘플러스 홈페이지 배지훈 이용 카페를 이용하여 알립니다. 저희가 이제 공지는 거기다 띄우니까 자주 들어오셔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죠. 학원 문자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한테는 문자가 가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샘플러스라든가 뭔가 홈페이지 가입하면 왠지 좀 약간 스팸 메일 같은 것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막아놓잖아요. 비동의 해놓죠. 그러면 이제 휴강합니다. 이것도 문자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학원에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광고성 많이 안 보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문자는 동의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전달이 가니까요. 그렇게 해두시고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도 반드시 빨리 오셔서 그걸 바꿔 놓으셔야지 학원에서 문자 공지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제가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4번에는 배샘 개인 전화번호 및 이메일 해서 010-4735-4490이에요. 4490. 이거는 제가 논술반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게 그냥 개인 전화번호거든요. 그러니까 전 전화가 하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가족도 이걸로 하고 저 누구도 친구도 이걸로 하고 다 이거니까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도 좀 일단은 알아두시되 급할 때만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연락하실 때는 대부분 이제 문자나 카톡을 많이 주시는데 문자나 카톡에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답을 드리지 않는 걸로 하고 답을 혹시 원하시면 이메일을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메일. 제가 문자가 좀 느리고 문자라는 거는 계속 쌓이니까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는 그냥 저한테 일방적으로 뭔가 물어볼 때 혹은 뭐 통지해줘.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뭐 선생님 뭐 이렇게 뒤에 뭐가 단추가 풀려졌어요. 뭐 이런 거는 문자로 이제 보내주시고 그 외에는 이제 여러분이 뭔가 답을 얻고 싶다 이런 거는 답도 제가 그냥 예 아니요 하세요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좀 길게 의견을 듣고 싶다 하시면 메일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메일은 조금 늦더라도 그래도 그거는 확인해서 좀 보내드려요. 근데 이제 이메일도 어떤 경우는 제가 답을 못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고민하지 않을 만한 문제를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논술반 때도 설명드렸는데 예를 들어 9, 10월에 오셔가지고 3개월 동안 놀았습니다. 선생님 9, 10월에 막 우리 모이고 사고 있는데 3개월 동안 놀았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게 뭐가 있을까 지금 그냥 빨리 책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하기 쉬운 제가 이제 이 정도는 선생님이 얘기하겠지 이런 걸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페이지로 오세요. 5페이지에서는 스터디 신청서인데요. 스터디는 가능하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왜냐하면 혼자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특히 이제 직강 선생님들은, 인강 선생님들은 그냥 선택을 하세요. 근데 직강이나 뭐 대구 선생님, 직인강 선생님들은 기왕 학원에 나왔으니까 아는 사람 몇 명 알아두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조금 신청을 하셔가지고 뭐 식사할 때도 같이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다음에 뭐 복습할 게 있다 그러면 그날 수업 끝나고 좀 복습 좀 더 하고 가시다가 이런 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 논술반 스터디 신청서를 받았고요. 요번에 이제 총론반을 받을 건데요. 지금 이제 작성하셔서 이따 쉬는 시간에 이제 그 앞에 오늘 조교 선생님 한 분밖에 안 오셔서 매우 바쁘신데 요 조교 선생님한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일단 성명을 쓰시고요. 연령을 좀 쓰시고요. 죄송합니다. 연령은 정확하게 안 쓰시더라도 그냥 몇 세부터 몇 세 정도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연령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터디 조직할 때 그래도 조금 비슷한 연령을 해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화번호는 좀 쓰시고요. 그다음에 현장 경험도 한번 써보시고, 그다음에 1차 준비 경험, 2차 준비 경험, 그다음에 현재 거주 지역을 돈까지만, 집어는 안 쓰셔도 됩니다, 선생님들. 돈까지만 어느 정도 쓰시는데, 난 그냥 노량진에 나와서 할 거야 하면 그냥 노량진, 거주 지역도 안 쓰셔도 돼요. 그다음에 스터디 종류는 요게 좀 중요한데요. 보세요. 인생이 있어요, 인생. 인생 스터디에서 느껴지는 어떤 어감이 있죠, 선생님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나는 진짜 뼈를 갈겠다 이런 선생님들은 인생을 동그라미 하시고, 나는 매일매일 노량진 나오고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하시면 인생. 그다음 복습용은 그냥 수업 끝나거나 수업 직전에 간단하게 만나서 오늘 수업할 거에 대해서 예습하거나 복습하는 그 용으로, 그 더 이상의 시간 안 만나고 그냥 그 시간 동안만 살짝 하실 분. 그다음에 생활 스터디는 그냥 오셔서 아침에 간식을 나눠 드시거나, 그 다음에 좀 우리 수험생으로서 어떤 얘기하는 친구를 나는 찾습니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생활 스터디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종류가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고 이제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스터디 가능 지역은 가까운 지역끼리 좀 묶어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노량진을 다 하시고요. 노량진은 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 외에 혹시 나는 그래도 수원 사람이 좋겠다, 집에 갈 때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거는 이제 동그라미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수원행, 무슨 행을 좀 쓰시면 집에 같이 갈 때 또 얘기하면서 가시면 좋으니까 그렇게 친구를 좀 만들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1, 2월 논술 총론 연동 스터디 요청은 논술하고 총론을 나는 같이 듣고 있다 하는 선생님들은 여기다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요청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근데 나 논술 말고 나는 총론만 스터디 하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비요청에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다음 논술 직강 직영상, 죄송한데 대구를 안 써드렸는데 직강 직영상, 그다음에 대구 하셔서 요건 하나 체크를 해두시면 요걸 이제 이따가 적절하게 조교 선생님들이 그거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논술 때 그 스터디 만들어 드렸는데 이제 그 만들어 드리자마자 깨시신 분 계시다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시면은 또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는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래도 깨졌다 하시는 분은 한 번 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 기회 한 번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패자부활의 기회는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겠다 하시면은 저희 카페에 올리시면 돼요. 글을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더 조건을 더 가득 쓰실 수 있잖아요. 나 이러이러한 조건의 사람이 필요하다, 만나고 싶다는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해드리는 것보다는 그렇게요. 그 다음에 1페이지로 오시죠. 1페이지에서는 강의 계획, 1페이지에서는 오늘서부터 이제 총론반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개강일은 이제 오늘이 돼서 1월 4일 토요일이에요. 제가 조금 약간 일찍 시작했어요. 그죠? 원래는 다음 주 정도 개강하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설이 조금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설이 1월 25일이기 때문에 앞에 조금 공부하다가 말면은 그 흐름이 너무 깨질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발을 좀 깊숙이 담근 다음에 설을 맞이하면 설 때 공부할 게 좀 생기시거든요. 왜냐면 복습을 꼬박꼬박 한다고 하더라도 좀 밀리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건 이제 설 휴강을 하니까 그때를 이용하셔서 공부를 좀 해오시라고요. 이렇게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에 이제 주차별 강의 계획을 보시면 1회, 2회, 3회 하고 4회차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일요일 날 수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양이 좀 있겠죠. 양이 많아요. 왜 많을까요? 설 때 이제 노시면 안 돼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놀면 안 돼요. 더 공부를 많이 갖고 오세요. 이렇게 숙제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계획을 세우셔서
설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설 때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쉬시면서 이제 가족하고 있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외에는 네, 앞에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공부를 충분히 해오셔서 밀리는 거 없이 그렇게 해놔야 되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회차 때 내가 너무 첫날이라 잘 모르기도 하고 잘 못했다라는 거는 생각해놨다가 요거는 나중에 우리 설 휴강 때 시간 좀 있으니까 그때 복습 더 해야지 이렇게 좀 밀어놔도 되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밀어놔서 이날 다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는 이렇게 그냥 휴강 없이 쭉 가는데 8회차를 2월 22일 날 끝내는 거예요. 제가 하루 더 그 다음 주에 끝내도 되지만 가능하면 일찍 끝낼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3월 가기 전에 일주일 정도 방학을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4주 공부하시고 복습 쫙 하시고 또 4주 공부하시고 복습 쫙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좀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절을 해드렸으니까 선생님들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시고 좀 안 되는 거는 쉬면서 다 복습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일단 교재는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배지윤의 아테나 유아교육과정 그래서 총론편 책 한 권인데요. 요 한 권을 이제 2달 동안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해설서가 며칠 전에 나왔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교육과정 해설서도 나오고 뭐 이제 그 놀이 이해 자료, 뭐 실행 자료 이런 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보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교육과정, 그러니까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문하고 해설서의 구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은 아마 강론반 가서 조금 제가 더 달아드릴게요. 강론에 내용이 훨씬 더 많거든요, 교육과정도. 그래서 강론에 가서 정리해드리고 이번에 이제 그 총론반 때는 필요한 부분만 제가 복사를 살짝 해드리면서 그 부분만 좀 보는 걸로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유아 임용시험 교육과정 A, B 대비 핵심 이론 강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월서부터 5월까지 공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해 합격과 불합격 가르는 게 1월서부터 5월달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보내는가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딱 결정이 돼요. 일단 왜냐하면은 1월서부터 5월까지를 열심히 해야 문풀이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공부 안 해놓으면 문풀 때 그거를 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놀지 마시고 1월서부터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누리과정 총론 파트 관련 강의다. 강론은 3, 4, 5월인데 누리과정 고시문이라던가 해설서의 전반적인 꼼꼼하게 달아드리는 거는 3, 4, 5월에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제 1, 2월 달에는 총론 내용 이해하는 데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19학년도 기출문제 기준 전체의 40% 이상의 출제 빈도를 가졌으나 오답 비율이 가장 많은 파트이다. 왜냐하면 문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총론 파트 문제가 좀 어려워요. 강론 파트 문제는 약간 쉽거든요. 근데 또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강론도 많이 틀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올해는 강론은 거의 다 맞고 총론에서 조금 틀리는 전략으로 그렇게 총론은 뭐 좀 틀려야 됩니다. 좀 난해한 게 좀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걔는 좀 틀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1, 2월부터 개념을 확실히 정립해 두시면 1년 공부가 쉽다 하는데 이 확실이라는 말이 되게 두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확실히 해놓으시면 안 돼요. 아직은 그냥 이렇게 약간 흐물흐물 해파리처럼 좀 그렇게 해놓는 게 좋아요. 그 이론이라는 너무 확실하게 탁탁탁탁탁탁탁탁 하면 그걸 바꿀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5개념이 계속 남아서 나중에 좀 이상하게 이 총론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딴 거 아까 제가 목 디스크 설명드렸죠? 목 지금 공부하지만은 팔다리, 다리가 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목을 너무 고정시켜 놓으면 안 되잖아요. 좀 부드럽게 해놓고 팔도 부드럽게 붙여놓고 부드럽게 다 붙여놓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착 합체해야 아주 균형 있게 몸을 만들 수가 있죠. 인형 만들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확실히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해.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는 좀 중요하게 좀 보시면서 그렇게 사고하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다음에 2020학년도 임용시험의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이해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의 진도별 확인 문제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지금 프린트로 나갔네요. 지금 보니까 가로넣기가 있어요. 복습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했는데요. 확인 문제 잠깐 보실까요? 지금 유아평가만 지금 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문제가 있고 옆에 정답이 있어요. 문제 정답. 그래서 문제하고 지금 정답이 있는데 요거는 복습하실 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정답을 바로 옆에다 붙여드린 이유는 왜 붙여드릴 걸까요? 바로바로 보시라고.
괴로워하지 마시라고. 문제 풀 때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 이거 뭐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면 틱, 모르면 틱. 대신에 여기다 써놓지 마시고, 정답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안 써놓으면 나중까지 복습이 가능하죠. 써놓으면은 그 다음에 종이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안 써놓으시고 계속 확인할 때 살짝 보시면 되는데, 내용은 아테나 책하고 똑같아요. 더 들어간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신에 아테나 책을 한번 보고, 다른 글자 형태로 한번 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복습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이거 복습할 여러 가지 없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일단은 잘 묶어 놓으셨다가 프린트 받아가지고 링제본 하면은 아주 깔끔한 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링제본 하셨다가 나중에 문풀이라던가 아니면 모의고사 갈 때도 선생님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난 다 해서 더 이상 할 거 없다. 그러면 옛날 애들이 확인 문제 있잖아요. 아, 맞다. 이러면서 이제 꺼내서 그때 하셔서 공부하기 재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료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프린트가 좀 있는 편이죠, 선생님들. 그래서 프린트는 잘 모아두셨다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링제본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바인더 있잖아요. 30 바인더인가요? 바인더에다 동그랗게 이렇게 동글동글 해서 그거는 내가 언제든지 넣고 뺄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좋은 게 보세요.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예를 들어 이게 뭐 어떤 프린트건 확인 문제 프린트지만 이거 아니더라도 제가 드린 프린트에다가 그다음 선생님이 어떤 자료를 더 추가해서 넣으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평가 파트 평가의 내용을 다 모아놓는 파일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은 30 바인더 같은 거를 하나 조금 약간 두꺼운 걸 사셔가지고 확인 문제 껴놓고, 그다음 평가 관련된 어떤 문제풀이 이제 문제 나오죠. 그 문제풀이에서 문제 나오고 자료 나오고 그 뒤에 껴놓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을 내용들 어디 딴 데서 복사한 거 뭐 중요한 거 뭔가 그다음 아테나 내용 그거 해서 중간중간에 해놓으시면은 요게 그냥 단권화 책이 되잖아요. 그럼 평가 그럼 그 파일만 보면은 딱 평가가 정리되게끔 여러분이 좀 유동적으로 프린트를 들었을 때 유동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는 이런 수험생들은 프린트가 더 좋은 거예요. 자기가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교재로 드리면은 넣기가 힘들잖아요. 더 이상 넣으려면은 막 조각조각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포스트잇 같은 거 계속 붙여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프린트로 드리면 중간중간에 이제 종이에다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되셨고, 그 다음에 책을 한번 봐보실까요? 책은 저는 이렇게 분철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분철을 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분철해서 갖고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통째로 갖고 다니셔도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약간 들면서 설명해야 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분철을 했습니다. 일단 앞으로 좀 가시면은 일단 차례를 잠깐 보실까요? 차례를 보시면은 이제 파트 1에서부터 이제 볼게요. 6페이지 오세요. 일단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는가를 좀 보시는 거예요. 뭘 공부해야 되는가.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유아교육 사상삼이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원래 작년에는 사상사서부터 설명드렸어요. 근데 첫날 이제 오셔가지고 막 소크라테스 얘기 들으려니까, 그죠? 막 2000년 전 얘기 사람 들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막 2000년 전 얘기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첫날에 좀 부적합한가? 라고 해서 일단 사상은 좀 중간에 하고 우리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좀 익숙해진 다음에 하고 오늘은 일단 이런 사상이라던가 기본 개념하고 관련 없는 그냥 평가부터 해야 되겠다. 기본 개념과 관련 없지만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고 여러분께서 좀 나중까지 좀 어려워하는 파트가 평가 파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평가부터 좀 먼저 할 그런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 6월 사상삼이 프로그램은 여러분 보세요. 7페이지로 와보세요. 7페이지에서 제9장에서 우리나라의 보육, 교육, 사상 및 철학 보이세요? 제9장.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보육, 교육, 사상 및 철학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철학이고 그 다음에 10장, 11장, 12, 13, 14, 15는 프로그램이에요.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여기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도가 좀 따로따로 사상사는 9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10장서부터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강의계획서를 잠깐 보시면 강의계획서에서 그죠? 9장까지는 제가 언제 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2월 1일 날, 5회차. 이제 설 끝나고 이제 2000년 전서부터 이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그 다음 주에, 그죠? 2월 8일 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학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가 보실까요? 8페이지. 8페이지에서는 발달심리학 이렇게 해드렸어요. 발달심리학은 사실은 우리 유아교육의 꽃이죠. 얘가 꽃이에요. 꽃은 우리가 언제 할 거냐면 3회차 때 조금 할 예정이에요. 꽃.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좀 외울 부분이 조금 많다. 근데 이제 발달심리학이 이제 총론에서 다뤄지고 그다음에 강론에서요. 잘 이해를 하시는데요. 발달심리학에서 이거 이제 아동 발달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아동 발달을 발달론이죠. 발달론. 이 파트를 제가 발달심리학으로 본 거예요. 발달심리학. 근데 이제 아동발달론 발달심리학은 그 강론 파트에 아직은 우리 책 안 드렸는데 강론 파트에 사회관계하고 비슷해요. 내용이. 사회관계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달심리학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이론의 내용도 있지만 그다음에 유아의 이제 발달 단계들. 발달 단계. 다양한 발달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 발달 단계들이 여기 포함되는데 강론 파트 중에서 사회관계에서 이 발달 단계를 다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중에 강론의 양도 좀 많기도 하고 또 부담도 좀 있으니까 외울 게 좀 있어서 부담도 좀 있으니까 사회관계 발달 단계는 다 총론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총론에서 한 번에 다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우리 3, 4, 5월에 강론 사회관계를 학습하실 때는 매우 가벼운 거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다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총론에 플러스 사회관계 일부를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8페이지를 오시면은 8페이지에서 발달심리학에 들어가고 9페이지를 보시면은 9페이지 7장까지가 사실은 아동발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 8장서부터는 사회관계에서 똑같이 같이 다루고 있는 그런 파트예요. 근데 저는 그냥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심리학이 좀 길죠. 2회차, 3회차, 4회차. 그래서 설 전까지는 다 발달심리학에 빠져서 헤엄치다가 설을 맞이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발달심리학이 암기할 것도 많고 좀 어려운 파트기 어렵다기보다는 좀 귀찮은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설 때 이제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렇게 작전을 일단 세워드렸고요. 다음 넘겨가 보실까요? 발달심리학. 그래서 사회관계 때는 공부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담심리학이 있는데요. 상담심리학에서도 어렵지는 않지만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상담심리학은 발달심리학 끝나고 해도 되는데 발달심리학하고 관련도 있지만 하지만 상담심리학은 나중에 부모교육하고도 연결이 있기 때문에 부모교육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2월 15일 날로 저 뒤로 밀어놨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발달심리학 공부가 어느 정도 잘 되면 상담심리학 좀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 공부했던 거 그냥 복습하는 순에서 보는 거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 해서 뒤쪽으로 좀 빼놨고 그 다음에 상담심리학이랑 부모교육이 있는데 11페이지 그래서 부모교육을 공부하시려면 사실은 심리학적 측면하고 그다음 사상사 유아교육 사상사를 좀 잘 이해하시면 부모교육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조금 복잡한 거 하시고 뒤에 부분은 응용되는 걸 계속 공부하시는 걸로 해서 부모교육 이렇게 일단은 계획을 세워드렸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겨가시면 놀이지도는 앞쪽에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회차, 2회차에서 1회차 오늘도 놀이지도 조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평가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좀 일찍 끝나면 놀이지도 조금 하다가 다음 주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평가가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니다. 이거 설명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오늘 내내 평가하고 내일 다른 시간에 놀이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상태 보고 제가 진도를 맞출게요. 그다음에 이제 놀이지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유아평가를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요 유아평가에 대해서 거의 맨 뒤에 있는 거를 이제 첫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 유아평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유아평가가 제일 쉽거든요. 제일 쉬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범대 공부를 할 때도 평가가 제일 쉽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평가는 헷갈릴 게 없어요. 그냥 약간 수학적인 거, 그냥 과학적인 거, 그냥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다. 이거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뭐 예외가 있고 뭐 이럴 때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평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수학 공식이다. 용어만 정확하게 알면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오늘 첫날 용어는 조금 어렵지만 좀 할만하다 해서 갖고 왔어요. 맨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교사론.
교사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마음가짐을 이제 다 잡으시는 거죠. 나는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성숙한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잡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종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체크의 순서하고는 좀 다르지만 제가 저만의 어떤 전략으로 이제 순서는 이렇게 해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일단은 유아평가서부터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아평가를 한번 이제 펴볼까요, 선생님들?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는 점심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죠? 점심시간이 따로 없고, 대신에 한 3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어디 나가셔서 드시고 막 이럴 시간은 없지만 그냥 이렇게 교실 안에서 드시기는 해드리거든요. 복도에서 드셔도 되고 1층에 편의점도 있으니까 거기 내려가셔서 드셔도 되고 해서 한 30분 정도 시간 드리고 바로 수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 12시 20분에서 12시 반 정도에 한 30분 쉬고 그다음 점심 식사 하시게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교시를 조금 길게 하는 편이에요. 그냥 1교시 때 제일 여러분이 눈이 초롱초롱하기 때문에 점심 식사 하면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되니까, 이제 1교시 때 초롱초롱해서 1교시는 한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고, 그다음 30분 쉬고, 그 다음에 2교시 때서부터 좀 짧게 끝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아평가는 앞으로 이제, 뒤로 이제 오셔가지고요. 앞으로 가셔서, 354페이지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일단 여기에서, 잠깐만요. 여러분께서 일단은 뭐를 공부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 이거는 이제 평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공부하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거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아시게끔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뭐를 공부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용어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용어예요. 용어가 뭐다?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은 그 아래에 평가도구의 양호도 355페이지 보시면 평가도구의 양호도 하면서 적합도, 신뢰도, 타당도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이제 사범대에서 평가를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이죠. 약속의 어떤 전문 용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전문 용어를 알아야 우리 어디 나가서 세미나를 가던 책을 읽던 할 때 무슨 내용이 써져 있구나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된 이런 용어는 외워야 되고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뭐냐? 그러면 신뢰도. 이거는 뭐냐? 타당도. 이거는 단답식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용어거든요. 얘는 이제 외우시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용어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이 단답식도 있지만은 서술식도 있잖아요. 서술식. 그죠? 그러니까 서술식이 있으니까 용어의 정의를 외우셔야 돼요. 이 용어를 정의 내리는 말을 좀 외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2번 신뢰도에서 신뢰도란 관찰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즉 신뢰도는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대상을 반복하여 관찰할 때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 정도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요거를 이제 외우시는데 이렇게 긴 걸 다 외웁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핵심적인 말을 외워서 핵심적인 말 몇 개만 써놓으면은 연결하는 거는 내가 그 당시에 연결해서 쓰게끔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 정의 중에서도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 키워드도 있고 어느 정도는 내가 연결해서 하는 사고력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일단 나중에는 웬만한 정의는 좀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우리 문제는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럼 이건 신뢰도다. 신뢰도. 여기 못 썼죠? 신뢰도다. 이렇게 하고 신뢰도 정의를 쓰시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냥 완전 그냥 아무것도 안 써놓고 신뢰도 땡땡 정의를 쓰시오. 그러면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사례를 좀 붙여놔요. 어떠 이걸 교사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이걸 위해서 노력하였고 이러면서 사례를 보여주거든요. 사례를 보여주면 요거를 보면서 요거 지금 신뢰도구나 명칭 쓰고 그다음에 사례를 보고 이거의 정의를 써라 그러면 사례에 정의로 될 만한 무언가가 좀 키워드가 안에 쏙쏙 박혀 있어요. 걔를 빼서 요 말을 사용해서 정의를 쓰려는구나 해서 힌트를 가지고 와서 신뢰도의 정의를 적절하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요 사례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은 신뢰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맥락이 이 사례에 들어가져 있으니까 출제자의 맥락이 사례에 있으니까 사례 그대로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요령이고요. 그러므로 이제 용어하고 정의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사례예요. 사례.
어떤 사례가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시험 문제는 항상 이거예요. 용어를 써라. 결론은 이거예요. 용어를 써라. 두 번째, 정의를 써라. 특징이나 정의. 정의가 특징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용어에 맞는 적절한 사례를 찾아 써라 이거예요. 사례를 찾아 써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항상 용어 아니면 정의 아니면 사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제 총론책에서는 용어가 적혀져 있고 정의가 적혀져 있어요. 사례 쓰기에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례는 제가 말로 좀 설명드릴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이제 기출문제에서 좀 많이 보실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사례를 좀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론서를 보시는 거예요. 강론서를 좀 보시면은 사례가 조금 더 많이 나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사례를 좀 보세요. 오늘 이따가 제가 평가와 관련된 프린트, 강론서 프린트 드릴 거거든요. 그건 이제 사례를 위주로 해서 제가 일단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할 건데, 일단 공부는 용어, 정의, 사례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용어, 정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저희 특징 이제 먹는 거를 가지고 자꾸 얘를 많이 드신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얘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 다 공유하는 경험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야 돼서 예를 들어 지하철을 예를 들다가 버스만 타고 다니시는 분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두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건 밥이기 때문에 그죠? 음식, 요리,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이나 그 사례를 항상 경험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밥을 한번 찾아봤어요. 밥은 용어잖아요. 용어. 그다음에 정의를 제가 네이버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끼니로 먹는 음식. 이렇게 정의가 나와져 있어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정의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끼니로 먹는 음식하고 그냥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끼니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끼니를 찾아봤어요. 끼니를 뭐라 썼냐면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이 일정한 시간에 먹는 밥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밥을 찾으면 끼니가 나오고 끼니 찾으면 밥이 나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알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일단 끼니까지 이렇게 찾아서 이거를 일단은 용어로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요거에 실제 사용예 사례 있죠. 사례는 우리가 요것만 봐서는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점심에 과자를 먹었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A, 나 오늘 점심에 과자를 먹었어. B가 점심에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먹었구나. 그다음 A, 아니 과자를 먹었다니까.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A는 과자가 밥이에요, 밥 아니에요? 밥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자는 밥 아님. 이 사람은 과자가 밥이라고 생각해요, 밥 아니라고 생각해요? 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맞아요? 몰라요. 그죠? 맥락에 따라서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길게 쓸 때 밥을 먹으면 뭐 5대 영양소가 충족되고 뭘 하고 골고루 먹고 이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막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서의 밥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한식, 뭐 볶음밥, 과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아닌 거를 고르시오. 적절하지 못한 예를 고르시오. 뭐 골라야 돼요? 이거 골라야 되죠. 근데 이거 누구는 틀려요. B는 틀리죠. 난 과자가 밥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하려고 한 이 사례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밥의 기준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걸 이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맥락. 어느 맥락에서 밥이라는 걸 기준으로 잡고 문제가 구성되어져 있느냐. 그러므로 그냥 밥은 음식이고 끼니는 일정한 시간에 먹는 밥이고 이것만 알면은 이런 문제 풀기가 좀 힘들잖아요. 나는 과자가 그냥 밥인데? 라는 사람은 틀리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중요한 거는
어떤 뭔가 계속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실 건데 공부하실 때 내 사고보다는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 사고를 계속 지속해서 가지고 가다가는 문제를 틀릴 수가 있다.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선생님 그럼 과자는 그러면은 밥이 아닌 거군요. 그래요. 밥은 일단 밥이 아닌 걸로 알아두세요. 저는 일단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초콜릿이 나와요. 선생님 초콜릿은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러면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과자 정도가 밥이 아니라면 뭐 초콜릿, 사탕, 뭐 젤리 이런 것도 밥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사고를 좀 하실 필요가 그게 이제 논리적 사고예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음식 나왔을 때 밥이라고 하고 어떤 거 나왔을 때는 밥이 아니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많이 읽어보세요. 많이 어떤 예로 나왔는지 많이 읽어보시면은 왠지 느낌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제가 다 설명을 못 해드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설명을 잘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문제라든가 이렇게 어떤 전공 강론서라든가 좀 읽어보시면서 어느 정도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어의 어떤 기사 같은 걸 보면 밥을 먹고 한국 사람 밥심으로 살고 이런 거 보면은 밥은 아무래도 초콜릿이나 이거는 아닌 거구나라는 맥락이 생기잖아요. 그걸 이제 맥락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생겨야 문제를 더 잘 풀 수가 있다.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안 해드려도 그냥 하세요.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요 정도 하면 당연히 이거는 이 정도지라고 해서 문제를 잘 푸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초콜릿 밥 아닙니다. 젤리도 밥 아니에요. 근데 문제에서 사탕 나와요. 선생님 사탕 틀렸어요. 뭐 이렇게 그런 선생님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맥락을 좀 파악해 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죠? 근데 맥락은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총론반 때 다 완성이 안 되죠. 당연히 맥락 알려면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를 공부하면서 여기는 이 정도다라는 그런 게 좀 생기실 필요가 있다. 제가 너무 많이 겁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쉬워요. 근데 여러분께서 끝까지 힘들어하는 게 이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밥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 좀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평가. 여기 좀 지우고 갈게요. 선생님들 혹시나 필기할 게 있을 수 있어요. 지우고 또 보세요. 평가라는 거는 일단 평가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를 파악하는 건데요. 평가, 특성을 파악해요. 평가라는 것은 평가는 유아교육에서 안 쓰셔도 돼요. 책에 다 있으니까요. 관찰이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평가가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가는 즉 관찰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우리 유아교육에서는 다른 학구는 안 그래요. 근데 유아교육에서는 관찰이고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유아를 만났을 때 이 유아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뭘 가르쳐 줘야 되는가를 알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관찰 평가부터 먼저 해야 돼요. 관찰을 먼저 해서 이 유아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특성이라는 거는 대부분 우리 유아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발달 특성, 발달 정도예요. 특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유아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손가락은 잘 못 쓰고 그냥 부실 수 있는 능력만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이 어느 정도 됐는가? 무거운 거를 들 수 있는가? 무거운 걸 들 수 없는가? 그다음 블럭 같은 걸 조그만 걸 끼울 수 있는가? 그거는 끼우지 못하는가? 이러죠. 끼울 수 있는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끼우기 블록을 주겠죠. 근데 아직은 못 끼우는 3세 같은 경우는 벽돌 블록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유아의 발달 특성,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발달 정도를 우리가 관찰하고서 교육에 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유아가 어떤 것에 흥미가 있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가를 알아서 그것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발달 정도나 흥미나 관심, 발달 정도는 어떤 책에서는 당연히 발달 특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다 알아들으시면 돼요. 발달 특성, 그럼 발달 정도 얘기하는 거구나. 신체적 발달 정도 혹은 정신적 발달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발달 정도를 관찰을 먼저 하죠. 처음에 이렇게 오자마자 우리가 스캔을 쭉 하잖아요. 이 아이는
아, 이걸 하고, 이건 못하고, 아, 얘 이거 어려워하는구나, 이거 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죠. 그냥 관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에 임해요. 그죠? 교육을 해요. 교육 실행. 요걸 실행해요. 실행을 해요. 요거를 이제 관찰의 결과로서 교육을 실행해요. 실행한 다음에 이제 끝 무렵에 가서는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나서는 우리 좀 궁금하잖아요. 이 아이가 얼마큼 더 많이 자랐는지 궁금하죠. 교육을 해봤더니 못했던 걸 얼마큼 잘하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한 살 더 나이 먹으니까 혹은 6개월 정도 나이 더 먹으니까 어느 정도 발달 특성이 어떻게 변했는가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실행하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변화 정도죠. 변화 정도가 궁금하다는 말이에요. 변화 정도가 궁금하니까 또 하는 게 뭐예요? 평가가 되는 거예요. 평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평가도 당연히 유아교육의 평가라면 대부분 관찰을 통해서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평가라는 거는 사실 이때는 근데 관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변화 정도가 아니니까. 그냥 현재 수준이 얼마큼 됐는가 이걸 보는 거죠. 현재 수준. 요게 또 관찰은 처음 교육 시작할 때는 현재 수준 잘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 이런 식이구나. 현재 수준을 유치원에 처음 온 아이한테 현재 수준을 보려고 할 때는 그냥 관찰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그 다음에 이거에 근거하여서 교육이 실행되고 교육을 다 실행하면 그 다음에 변화 정도가 궁금하다. 어느 정도 지금 교육의 결과가 궁금하다라고 해서 하는 거는 평가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때는. 하지만은 방법은 대부분 유아교육에서는 관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한 텀이 끝난 거잖아요. 관찰하고 현재 수준 파악하고 교육 실행했고 그 다음에 평가했어요. 이러고 그 아이 이제 안 만나나요? 그렇지 않죠. 또 평가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다시 교육 실행일 거예요. 교육이 실행돼요. 네, 교육 실행하면 그 다음에 또 평가하고 실행되면 얼마큼 교육이 잘 되어 있는지를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렇게 돼서 계속 순환적으로 연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 평가는 변화 정도를 평가하는 의미도 있고 변화 정도를 평가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것에 의미가 있어요. 이것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거죠. 현재 수준 혹은 개선점 현재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생님들 그 다음 학습할 때 현재 수준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앞으로 내가 교육을 실행할 때 뭐를 좀 바꿔줘야 되겠다. 아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 개선. 교육 개선의 자료가 돼요. 자료도 되고. 그죠? 네 번째는 또 유아교육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하고 면담하죠? 우리가 부모하고 면담해요. 그죠? 학부모하고 면담하죠? 학부모 면담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학부모도 이제 유치원 보냈는데 얼마큼 애가 향상이 됐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면담 신청하죠. 그러면 아이가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합니다라고 할 때 요 관찰한 것의 결과를 가지고 그 기록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좀 더 객관적인 그 평가 그 면담이 되겠죠. 그래서 학부모 면담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정도로 그냥 쭉 그냥 순서만 좀 설명드렸어요.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또 나오고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때 관찰을 할 때도 현재 수준을 파악하죠. 이제 유치원에 완전 처음 봤다라고 생각했을 때 완전 처음 온 날 현재 수준 파악하고 그다음에 교육 실행을 할 때 현재 수준 파악은 물론 관찰로도 하지만 뭐로도 해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난 그 아이 잘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학부모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학부모 면담이 하나의 관찰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관찰이나 평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교사가 다 못 보는 거는 학부모한테 좀 물어봐서 이 아이가 어떤 특성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쓰고 그러니까 학부모 면담은 하나의 평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평가 결과의 활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가 결과의 활용. 그래서 얘네들은 현재 수준 파악하고 교육 개선 자료를 얻고 그다음에 학부모 면담 자료를 얻는 거는 평가 결과의 활용. 결과 활용.
어떤 건지 의미가 이해되셨죠?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한 점이 전혀 없다. 너무 당연하다. 애들 오면은 그냥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애들 파악하고 교육 실행하고 얼마큼 향상됐는가를 알기 위해서 다시 평가하고 그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교육계획의 자료로 쓰고 그죠? 그 다음에 혹은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교사도 잘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도 부적절하게 좀 놔둘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 내용도 너무 어려운 걸 갖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 개선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실은 지금 설명드린 게 다예요. 이거를 지금 쭉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이럴 때 이 관찰을 할 때 혹은 관찰이나 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어떤 방법, 뭐를 주의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찰의 종류들이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종류들이 있다. 이렇게 이거를 보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교육 실행을 좀 보세요. 또 이렇게만 써놓으면 오해하실 것 같아서 교육 실행이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나누기를 했다. 뭐 동극을 보게 했다. 뭐 현장 체험 갔다. 이런 대단한 교육 실행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발달 특성은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편식을 해요. 안 먹어요. 그리고 약간 문제 상황이 있잖아요. 그 문제 상황을 다른 아이들은 괜찮은데 이 아이만 좀 목표로 해서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은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개별화 교육이라는 말을 써요. 이제부터 개별화 교육 계획을 할 때도 그것도 하나의 개별화 교육도 교육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반 아이들은 이걸 좋아하고 이렇게 그것도 평가해야 되겠지만 어떤 한 아이가 뭘 더 좋아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도 우리가 관찰을 사용해서 그 아이의 특성을 파악해서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육 제공을 할 때는 그렇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유아 교육의 과정이라는 게 사실 평가를 얼마큼 잘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평가가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뭐 놀이 중심 교육 과정으로 바뀐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관찰이거든요. 이 아이가 어떤 것에 흥미나 관심이 있는가 그다음 흥미 관심이 있는 거를 더 하게 하는 거 그게 놀이 중심이기 때문에 따라서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총론반 때는 보세요. 교육에서는 이제 목적이 있어요. 이제 어떤 교육 과정이라고 할까요? 교육 과정 나중에 이제 오늘 안 보여드렸는데요. 뭔가의 교육 과정. 이거는 우리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 과정이다 해서 교육을 설계한다 할 때는 맨 처음에 목적을 하나 정해요.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더 큰 거예요. 목표가 더 큰 거예요. 목적이 더 큰 거예요. 얘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얘에서는 민주주의가 나와요. 우리가 사회에서 가장 지향하는 게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 인재를 양성하는 거. 어떤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거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우리 누리과정에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전인 발달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전인적으로 발달해야 된다. 다 골고루 발달해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목표는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인성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창의성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자율성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문제 해결력을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보셔도 돼요. 목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성, 창의성, 자율성, 문제 해결력은 다 뭐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작은 목표들이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작은 목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작은 목표들. 그러니까 목표가 생겼으면 목표는 그러니까 매번 수업할 때마다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오늘의 목표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목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인성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성은 되게 많잖아요. 별의별 인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인성 중에서 우리 유치원에서 3년 동안 가르쳐야 될 인성이 뭐냐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교사가. 그래서 어떤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공부 범위. 제가 총론 강론해서 공부 범위를 정해드렸듯이 범위를 정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를 교육 과정에서는 내용 선정이라는 말을 써요. 이것도 용어예요. 내용 선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부분 이제 학교 교육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인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질서, 배려, 협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배려, 협력.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교육부 자료에서는 또 뭐 존중, 나눔,
사고도 중요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은 인내심, 그죠? 뭐 책임감, 근면성 많아요. 막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아무거나 막 끌어와가지고 그죠? 골고루 먹기 이것도 다 인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아요. 하지만 그 많은 거를 다 학교에서는 가르쳐 줄 수 없죠.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 목표가 되는 거는 몇 가지를 좀 수렴적으로 만든 다음에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유치원 졸업하면 학교 졸업하면 이거는 알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몰아넣거든요. 그거를 내용 선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 과정에선 대부분 요만큼 정도를 내용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성이다 그러면은 요 정도를 가르치는 거다라고 해서 우리 이제 지도서라든가 이런 거에 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용이 선정되면 이거 내용을 질서, 배려, 협력, 존중, 나눔, 효가 중요하니까 가져가세요. 막 이렇게 압축 파일로 만들어갖고 가져가 팍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가 다 알고 네,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매일매일 가르치는 시간은 조금밖에 안 돼요. 조금 이거니까 순서가 좀 필요해요. 뭐부터 가르치고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 나누기도 하지만 현장 체험도 갈 수 있고 협동학습하면서도 배울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게 좀 약간 시간적으로도 아니면은 약간 조직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내용 조직이라는 말을 쓰고요. 조직을 해서 요거하고 요거는 같이 먼저 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나중에 하고 요거는 좀 먼저 하고 이렇게 해요. 순서 같은 걸 정해줘요. 그 다음에 내용 조직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을 결정해요. 이 교수학습 방법은 당연히 목적에 따라 목표에 따라 내용 조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뭐 교사가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이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협동학습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협동학습. 종류가 많아요. 이거 나중에 보실 거고요. 근데 교수학습 방법을 설정해서 교수학습을 하죠. 실행해요. 실행하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평가가 되는 거예요. 평가. 그래서 평가는 사실 교육 과정의 맨 마지막에 나와요. 항상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평가다. 근데 당연하게도 평가를 하면은 이 평가는 뭐에 또 기초 자료가 된다고요? 그 다음 교육 실행. 그 다음 교육 실행의 기초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기초 자료가 다시 된다. 요거의 어떤 출발선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대부분 사실 이 목적을 뭘로 해야 되는가, 어떤 목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요 목적, 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총론에서 많이 보실 건데요. 목적하고 목표는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 사실 사상사에서 나옵니다. 사상사. 그 다음에 발달심리학. 발달심리학에서 이거에 대해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사상사에서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유아교육과정에 가장 사상사에서 2000년 전서부터 공부할 거잖아요. 소크라테스서부터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계속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딱 2개밖에 없어요. 뭐하고 뭐예요? 민주주의하고 전인 발달.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상가들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교사들이요, 잘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같은 경우도 유아들은 어떤 발달 특성이 있고 뭐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교육의 내용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달 심리학 공부하시고 내가 내용 선정, 요거는 이제 나중에 더 강론에서 더 많이 배우겠죠. 이거 내용 같은 경우 강론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가, 의사소통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고, 신체 운동 건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음악에서 그런 거를 쭉 공부를 하실 거고요. 교수학습 방법도 각각의 내용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같이 연동해서 공부하실 거고, 오늘 이제 이걸 먼저 하실 거예요. 얘는 이런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냥 절차적인 거거든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거냐,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따져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일단 평가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평가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평가받는 학생이다라고 할 때 제일 불안한 거는 뭐예요? 물론 내가 시험을 잘 봐야 된다도 있지만 출제자한테 바라는 거는 뭐죠? 물론 이제 쉬운 문제 내주세요. 이것도 하나의 바라는 점인데 채점관한테 바라는 거는 뭐예요?
공정하게, 그죠? 공정하게 나의 발달 특성을 그대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내가 노력한 거를 한 것이 평가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다음 내가 잘하는 게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를 매우 잘해요. 근데 평가 방법에 따라서 그 A라는 게 잘하는 게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평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평가에 불만이 있죠. 이 평가는 나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어. 라는 그런 평가란 말이에요. 공정하지 않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아교육 평가에서 공부하시는 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정하게 평가할 거냐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기준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정하게 그 유아의 발달 특성을 우리가 그대로 과학적으로 특성을 반영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공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관찰법이라던가 평가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뒤에서 쭉 나오는데 몇 가지 있는데 걔네들은 다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의 평가만 좋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평가할 거냐, 평가의 어떤 내용이라던가 언제 평가할 거냐, 평가 시기라던가 평가 뭐를 목적으로 해서 평가할 거냐 목적에 따라서 평가 방법을 우리가 골라야 되거든요. 교사가요. 그러면은 그 평가의 어떤 장단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평가 오늘 이제 공부하실 거는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평가할 거냐. 두 번째는 어떤 평가 방법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평가의 장단점이 있어서 어떨 때는 이 평가로 하고 어떨 때는 이 평가로 할 것이냐. 그 구분하는 거를 오늘 계속 공부하실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용어에 대한 정의들을 조금 잘 이해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54페이지 잠깐 오시죠. 이거는 그냥 개론적인 거라서 얼핏만 보셔도 되는데요. 1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보세요. 유아 교육 평가의 목표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개별 유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해되셨어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이해라는 거는 다양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져 있죠. 발달 특성, 신체적 발달 특성, 뭐 흥미나 관심 다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이런 내용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달성 정도를 밝혀. 이해를 높일 수도 있고 혹은 현재 내가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니까 이 아이가 이거를 더 잘하게 되었더라. 내가 문자를 위주로 한 문자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활용해 보았더니 우리 반 아이들은 다른 반 아이들보다 글자를 좀 더 잘 쓰더라. 이게 이제 결과잖아요. 나의 교육 결과.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달성 정도를 밝힌다는 거예요. 밝혀서 알아내어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사실은 큰 목적, 유아평가의 큰 목적은 뭐예요? 유아의 전인 발달을 도와주기 위해서 더 잘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평가라는 거예요. 이게 평가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까지 뭐 평가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일렬로 세우는 거, 1등서부터 꼴등까지 세우는 거, 혹은 선발하기 위한 평가, 나의 그냥 어떤 성적 수준을 나타내는 평가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지만 유아교육의 평가는 그런 평가라기보다는 그 아이의 특성을 알아서 이 아이한테 필요한 교육이 뭐냐라는 걸 밝혀내는 게 그게 평가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학교도 계속 발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의 프로그램이나 운영 혹은 교사도 발전해야 되죠. 그 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교육 운영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유치원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봤더니 아이가 더 잘 자라고 못 자라는 아이 있으면 왜 못 자랐나?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그럼 그거를 더 추가해서 발전시킬 수 있어요. 2번을 보세요. 평가를 통해 파악한 유아의 발달 수준과 특성, 변화 정도를 부모에게 알려서 이렇게 돼 있죠. 부모에게 알리는 거 어떻게 알려요? 찾아가요? 어떻게 해요? 부모 면담을 통해서 부모 면담. 직장으로 찾아가서 막 뚝뚝 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 아니라 부모 면담을 통해서 유아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유아의 발달 수준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 보육 내용을 계획할 수가 있다. 이거 이해되시죠? 많은 게 이 안에 다 들어가져 있어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이렇게 되고, 부모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유치원 보냈다면, 아이가 얼마큼 자랐고, 뭘 잘하고 못하고,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나, 이런 걸 반드시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르쳐 드리는 자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을 보세요. 유아교육 평가의 종류는 일단 크게는 관찰법이 있어요. 관찰법의 종류가 쭉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 거고요. 관찰법은 유아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유아는 할 일 없죠. 유아는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생활하면 돼요. 근데 교사가 뒤에서 몰래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는 어떤 특성이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죠? 유아한테는 매우 편한
관찰법이다, 편한 평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조사연구법. 조사연구법은 말이 좀 어렵지만 예를 한번 보세요. 면접법과 질문지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면접법은 한 명 불러다가 선생님 뭐를 잘하나요? 뭐를 못하나요? 뭘 좋아하세요? 취미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면접법이고, 질문지법은 제가 종이로 앙케이트처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은, 좋아하는 활동은, 뭐 공부 방법은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요. 그럼 면접법하고 질문지법 중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건 어떤 거예요? 질문지법은 익명성이 좀 보장되죠. 그다음에 면접법하고 질문지법 중에서 답을 좀 안 써도 되는 거. 그러니까 평가자 입장에서 답 안 쓰냐 넘어가도 되는 거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질문지법이죠. 면접법은 웬만하면 다 얘기해 주죠. 정말 특이한 사람 빼고는 면접법을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취미가 뭐예요? 비밀입니다. 뭐 좋아? 몰라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질문지법은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조금 덜 쓰고 익명도 이제 보장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면접법하고 질문지법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죠? 면접법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한 명 한 명 이야기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는 즉 비용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비용. 왜냐하면 그 공간을 빌릴 때 월세를 내야 되고, 그죠? 공간 빌리는 가격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면접하기 위한 선생님의 월급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면접법이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요. 질문지법은 비용이 좀 덜 들 것이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종이도 복사해야 되고 하니까요. 근데 조금 덜 들 것이다. 그 다음에 면접하고 질문지법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유아가 단답식으로 딱 얘기했어요. 그럴 때 좀 더 궁금하면 더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면접법은 조금 더 물어볼 수 있죠. 질문지법은 내면 그냥 끝이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표준화 검사법. 표준화 검사법은 예를 보세요. 학력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격검사, 흥미검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검사라고 지금 붙여져 있는 거 쭉 보니까 이러한 평가들은 교사가 만들어요? 아니면 어디 기관 같은 데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기관 같은 데서 만들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 평가보다 조금 더 평가 전문가들이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믿을만하다. 그 점수에 대해서 믿을만하다. 또 좀 공식적이다. 이런 거를 표준화 검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검사의 제작 절차나 내용, 실시 조건, 채점 및 해석 과정을 표준화, 규격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이거는 얼핏만 보셔도 돼요. 네 번째 보세요.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평가인데요. 포트폴리오는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활동 결과물 일단 그렇게 써주세요. 다양한 종류가 포트폴리오가 되지만 대부분은 이제 크게는 활동 결과물이 포트폴리오가 돼요. 하지만 종류는 더 많아요. 유아들이 여러 가지 활동 결과물을 내죠. 뭐 글씨도 써놓고 만들기도 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노래 부르는 모습도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어요.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유아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작업의 결과나 작품 혹은 어떤 수행의 결과는 뭐 쌓기놀이 했다 그러면 사진 찍어 놓을 수도 있고, 노래 부른다 그러면 영상으로 찍어 놓을 수도 있어요. 걔네들도 다 포트폴리오가 돼요. 결과를 모아놓은 자료를 기초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도 그 유아의 많은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포트폴리오만 이용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모든 특성을 알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더 다양한, 더 다면적인 그런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이제 얼핏 보시고 뒤에 계속 반복 나올 거예요. 3번을 보세요. 유아평가의 원리. 1번 유아평가는 유아의 건강, 기본 생활 습관, 정서적 안정, 사회적 적응, 창의적 표현, 의사소통 능력 및 탐구심 등에 중점을 둔다라고 했는데요.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모두 다예요. 다 유아의 모든 것, 정신적, 신체적 모든 것.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어요. 기본 생활 습관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죠? 세수하는 방법, 기본적인 질서를 아는 거, 그다음에 올바른 태도를 갖는 거, 얘네들이 다 기본 생활 습관이에요. 2번을 보세요. 유아의 발달 수준을 이해하고 개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찰, 일화 기록, 작품 분석 등 밑줄에 보세요. 다양한 평가 방법. 그 아이를 더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관찰도 했다가, 그다음에 그 아이가 만들어 놓은 활동 결과물도 내가 평가하고 부모한테까지 물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나요? 라고 물어서 한다면 그 아이를 더 잘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즉 그 평가 결과가 믿을만 하겠죠.
내가 잘 특성을 파악하고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평가가 매우 중요해요. 그거를 다양한 평가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옆에다가 다면적 평가. 그 아이가 오각형이라면 다면적을 평가하는 거예요. 한 면만 있는 건 아니죠. 입체적이잖아요. 인간이라는 건. 그 입체적인 이쪽 면도 알아보고 저쪽 면도 알아보고 뒤쪽 면도 알아보고 이걸 다면적 평가. 3번 보세요. 이와의 개인 발달 특성 및 정도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술에 밑줄하시고 교사도 그죠? 매일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해 놓지 않으면 몰라요. 잊어버려요. 그 아이의 특성을. 또 아이가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술하는 걸 가지고 부모 면담의 자료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기술 옆에다가 기록 이렇게 써두세요.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것도 어떤 경우에서는 막 대단한 기록일 수도 있어요. 이 아이는 어떻다 길게 쓸 수도 있지만 짧게 쓰는 어떤 메모도 하나의 기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번째, 평가 결과는 유아의 전인적 성장,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부모 면담,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가 있고 이거는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2번으로 오시죠. 평가도구의 양호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얘는 일단은 보세요. 적합도라는 말이 있어요. 적합도.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뭐라고 써 있어요? 신뢰도. 그 다음 아래는요. 타당도. 넘겨가 볼까요? 그 다음에 쭉 가시면 네 번째 실용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용도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평가 결과의 양호도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유아를 평가할 때 이 유아가 내가 오늘 이거를 가르쳐 봤는데 이거 가르쳤던 효과가 있냐 없냐 이 유아의 하나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어요. 이 유아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혹은 수준을 평가할 수 있죠. 그런 평가 자체를 또 평가하는 거예요. 이 평가가 좋은 평가였냐 안 좋은 평가였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A라는 평가를 가지고 이 아이를 평가했는데 어떤 아이를 평가했는데 그 아이의 발달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다음에 엉뚱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평가는 좋은 평가예요? 나쁜 평가예요? 나쁜 평가죠. 그러니까 양호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도구의 양호도라는 거는 이 평가가 좋은 평가냐 나쁜 평가냐를 다시 평가해요. 그러니까 평가 도구의 양호도가 매우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좀 이렇게 전문적인 평가 기관에서는 이 평가 도구 양호도를 아주 적절하게 적용하여서 평가를 만들기 때문에 평가가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표준화 검사법이 그렇게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교사가 다 이거를 똑같이 완전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어. 우리 사람이고 평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으면 유아의 특성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그 잘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356페이지 다시 오실까요? 356페이지 제일 쉬운 건 뭐냐 하면 4번이에요. 4번 보세요. 실용도. 이게 제일 쉬워요. 실용도는 뭐냐 하면 비용이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용. 아무리 좋은 평가, 그 평가하면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대요. 근데 막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요. 그럼 못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평가도. 근데 어떤 평가는 그 아이의 한 80% 정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10,000원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 선택해요? 10,000원짜리 선택하죠. 20%는 나중에 알면 되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이제 실용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양. 여기다 밑줄 하시면 되겠어요. 인적, 물적 자원. 항상 우리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이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은 다 사실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용. 그죠? 비용이에요. 양과 질이 주변 여건에 비추어 실용적인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아파트나 어떤 집이 내 집이다 이런 선생님도 있고 저는 이제 월세를 사는데요. 저처럼 이제 월세를 사는 사람도 있다 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저희 가족도 왜 월세를 사냐? 월세 그 매달 돈 나가잖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걱정하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월세는 보증금이 되게 조금이잖아요. 근데 집 갖고 있는 사람 보증금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보증금 많으니까 사실은 비용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보증금만큼의 이자라던가 이런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기 집 갖고 있어도 그 공간에 돈을 하나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공간이나 모든 인적 자원은 다 비용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유치원도 우리 원장님 건데 라고 하더라도 비용이 계속 공간적 비용이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살 때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니까 그 돈의 이자를 생각한다면 다 비용을 지불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든 것. 예를 들어서 평가하기 위해서 뭐 교실을 빌려야 된다. 그러니까 다 비용으로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감독하는 교사가 필요하다. 그것도 다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양과 질이 주변 여건에 비추어 실용적인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면접법하고 질문지법이 있었죠. 그럼 면접법이 실용도가 높아요? 아니면 질문지법이 실용도가 높아요? 질문지법이 실용도가 훨씬 높아요. 그죠?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면접법은 공간을 계속 길게 빌려야 되지만 질문지법은 짧게 한 번에 한 5분 정도만 빌린 다음에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실용도에 있어서는 질문지법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실용도만 봐서는.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평가의 어떤 특성을 정말 더 잘 알려면 뭐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면접법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그 장단점을 잘 알고 어떨 때는 질문지법을 선택해야 되고 어떨 때는 면접법을 선택해야 돼. 어떤 게 더 우리한테 필요한가를 잘 따져봐서 이렇게 해서 그런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인적 물적 자원의 양과 질이 주변 여건에 비추어 실용적인지를 나타내는 정도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2번 실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시 방법과 소요 시간이 적절해야 하고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요. 네, 채점의 결과의 해석 및 활용이 용이해야 하며 왜냐면 채점하는데 막 저 채점하는 선생님 한 분당 막 1,000만 원씩 드려야 된다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럼 평가를 못 할 거예요. 네, 채점의 결과의 해석 및 활용이 용이해야 하며 실시 비용 다 사실은 수렴되는 건 실시 비용인데요. 이것이 경제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학 능력 평가 같은 경우도 억울한 학생들 많겠죠.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당일날 막 아프거나 설사나거나 뭐죠. 부모님을 싸웠어요. 막 난리 났어요. 집이. 이러면은 시험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조금 더 아주 그 아이의 수준을 잘 파악하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수학능력 평가를 계속 봐서 그죠. 그걸 평균해서 내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용도 때문이에요. 평가는 실용도를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355페이지. 355페이지에서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또 시작하면 또 길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피곤하시고 하니까요. 평가도구 양호도에서 적합도서부터는 우리 쉬었다가 하는데요. 첫날이고 하니까 조금 더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시까지 좀 드시고 씻고 앉아 계시는 거를 1시까지 앉아 계시면 돼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